자, 제가 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63번의 계산사학계표 제출 의무 완화 부분은 지금 화면이 아마 송출이 이 부분은 계산사학계표 제출 의무 완화는 그러니까 아마 그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하고 회계팀, 재경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현재까지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계산서 발급한 걸로? 그죠? 근데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합계표에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영 안 해도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64번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인데 이거는 뭐 우리랑 관련은 없고요. 혹시 우리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굳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끊어줄 건데 아마 최근에 뉴스 자료에 그걸 본 것 같은데 현금 영수증 공제 못 받고 날아가는 돈이 엄청 크다. 그냥 의무 발급 내가 요청하지 않아서. 근데 그 대상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전문직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됐어요? 기숙사나 독서실 이런 게 들어오네. 미용실이 이번에 들어오네. 그죠? 철물,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컴퓨터 파는 거. 이런 부분이 들어왔고요. 전자상거래,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냐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내년도 1월 1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다. 65번 기준경 이것도 중요성은 원천징수와 관련이 거의 없죠. 중요성은 별로 없고요. 그 소득세 상환 배율 그러니까 우리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추계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부를 하지 않고 이럴 때 상환 배율이 간편장부 대상자가는 2.6배였고 복식 후기운은 3.2배였는데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귀속분부터죠. 2.8배, 3.4배니까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엄청 커질 거예요. 배수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세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6번. 요거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죠. 비거주자 국내 원천 인적 용역에 대해서 제외되는 국내 필요경비 인정 요건 완화인데 이건 뭐냐면 외국인,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항공료 숙박비를 우리가 대줘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항공료 숙박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항공료 숙박비는 언제 원천징수를 하냐면 우리가 티켓을 직접 끊어주거나 호텔비를 우리가 직접 결제했을 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직접 예약을 하면 대상이었어요.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항공료 숙박비가 지불됐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겠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67번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 상한이 여러분 신설이 됐습니다. 한도 이게 아마 납세조합 대신해서 뭐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뭐 교부금을 받나 보죠. 이제까지는 한도가 없었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한도가 1인당 30만 원으로 신설이 됐다. 됐죠? 그 다음에 68번 이것도 원천징수와 관련이 없는데요. 이거는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이 완화됐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법인세법도 똑같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그 수선비를 지출했을 때 이제까지 300만 원까지는 전액 비용 인정이 됐는데 6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것도 하나. 아마 회계 쪽이나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손보존 시 입금불산입의 뭐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규정인데 국고보조금을 그 결손보존에 차감을 하면 입금불산입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고보조금 빠졌다. 이중 혜택이라고 해서 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번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완화인데 이게 아마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임대료 5% 못 올리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법이 명확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임대료 상한 요건이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일부 보완이 되고요. 그 민간주택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적용받고 싶으면 구청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뭐죠? 5% 이상 올리면 혜택 못 받는다. 요거 여러분 향후에 굉장히 페널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소득세법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은 많았지만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거기서 특별히 강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세법인데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개정세법이에요. 실제로 올해 시행이 돼서 제가 여기 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별도로 있어요. 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얼마? 작년까지는 0.03%였죠. 0.025%로 법이 바뀌었죠. 결국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기본적으로 3% 붙이고요. 매달 한 달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금을 붙였어요. 1.2%씩 가산금을 붙였습니다. 1.2%씩 가산금을 붙였는데 요게 통합됐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아니고요. 납부지연가산세,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통합된 거예요. 요거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한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허용이 된다. 기한후 신고. 원래는 정기신고가 끝난 다음에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허용이 됐는데 원래 기한후 신고는 정확한 기한에 신고를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기한후 신고는 원래 신고 기한에 신고를 못한 사람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건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기한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허용이 된다. 법이 개정이 됐다. 3번.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아까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관련이 없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때 옛날에는 한 달 내에 하면 50%, 6개월에 하면 20%인데 가산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감면율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좀 더 세분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30%까지 감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의미가 많죠. 얘는 왜 의미가 많냐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수정신고를 작년까지는 어떻게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50% 감면해주고 1년 내면 20%, 2년 내는 10% 했는데 이 감면율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신고한 다음에 잘못된 걸 보통 한 달 내에 알아요. 빠른 시간 내에 압니다. 한 달 내에 알면 감면율이 지금 얼마까지? 90%까지 감면되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보통 10%니까 거기에 10%니까 얼마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빨리빨리 고쳐서 업무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업무적으로. 저희도 신고해보니까 가산세를 거의 안 물어요. 빨리 수정신고하면. 그 다음에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인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 아까 우리 개인간 차입금과 연결돼서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2.1%였는데 1.8%로 떨어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지연 지급 시 국세 환급 가산세 이자율이 상향 조정됐는데 내용은요. 잠시만요. 상향 조정됐는데 내용은 아마 불복해서 인용이 됐나 보죠. 그러면 인용이 됐는데 늦게 주면 가산금의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중요성은 없는데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혹시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면 과거에는 그 전체 모든 조사가 종결이 돼야 통지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 부분적으로 확정된 거는 그 통지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 나중에 가산금하고 연결됩니다. 늦게 통지되면 내가 분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 기준 보완이 되는데 그 이제까지는 국세 그 징수권 소멸시효가 가산세는 그 본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이제까지 소득세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가산세하고 본세하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여러분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의미 있습니다. 가산세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여기 특히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다. 참고하시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성립 시기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약간 바뀌었다. 그 다음에 10번.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되는데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11번. 요건 아마 인사 쪽에서 의미가 있겠죠. 인사 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압류 금지. 우리 뭐 그 직원들 중에서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압류 어떤 금지치 금액이 현재까지는 세후로 150만 원이었죠. 이게 아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세후로 185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12번. 이거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시 신청인데 세금 38 세금 기동팀에서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이렇게 추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는 법률적 효력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상징적으로 올해부터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금을 안 내면 감옥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맞죠?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니까 과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기타 세법 부분인데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요거는 여러분 혹시 가족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못 내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인데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체납한 세금 못 낸 금액을 일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늦게 내거나 나눠낼 수 있도록. 맞죠?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19년도 12월 30일 이전 최종 폐업을 하고요. 폐업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고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을 재개를 하면 그리고 세금을 못 낸 게 있으면 체납액에 대해서 뭘 안 붙이겠다? 여기 뭐예요? 사업을 계속을 하면 가산금을 면제해 주겠대. 그리고 세금도 최대 몇 년? 5년 동안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면 큰 혜택이죠. 가산금 안 붙이고 세금을 나눠내는 거니까 혜택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소, 중견지역 기업의 해외 법인 주재원에 대한 지급하는 인건비 송금 산입인데 요거는 원천징수와 관련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해외 파견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어요.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우리 직원을 파견 보냅니다. 파견 보내고 그 직원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 베트남 현지 법인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 급여를 우리가 줘요. 일부를.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안 해줬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해외 파견자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하면 무조건 1순위로 보는 게 이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1순위로 걸러낸 거죠.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중소기업에서 현지 법인 만들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인건비를 우리 회사가 지급했을 때 비용 처리해주는 규정이 들어온 거죠.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하는 규정이. 그죠? 대신에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으로 줬을 때만. 쉽게 말하면 베트남에 파견 나간 직원의 전체 인건비가 1억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 전체 인건비 중에서 50% 미만, 5천만 원 미만으로 지급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그 다음에 3번 공리츠 부동산 펀드 배당 소득 특례 신설됐네요. 그죠? 이건 아마 원천징수와 관련된 걸 넣었는데 공모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는 5천만 원 이하는 9%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왔다. 이것도 조특법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비과세 종합저축 있는데 아마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제 혜택이 큰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중에서 누가 제외되냐면 요거 직전 3개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된 사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2천만 원? 요거는 규모가 큰 거니까 이런 사람은 그 비과세 안 해주겠다. 법이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5번 통고 처분에 대한 따른 벌금 상당액 납부 시,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형사처벌 전에 이루어지는 게 통고 처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해외 금융계좌는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무역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해외에 여러분 계좌 계산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회사들은 해외 금융계좌 과태료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엄청 줄어드네요. 과태료가 가산세가 아니고 우리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률 같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감률이 크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이 일부 있어요. 아니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용료 소득은요, 사용지 기준과 지급지 기준이 있어요. 조세 조약상 사용지 기준과 지급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지 기준과 관련 없이 어떤 특허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이 지금 특허권이 사용되는 장사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특허 등록은 우리나라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지 기준 권리에 국내 미등록한 특허권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금 넣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는 얘기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과세권이 약간 애매했나 보죠. 그래서 규정 이유는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예요. 이게 아마 원천징수와 연결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국내 아까 특허권을 사용지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을 할 때 기타 소득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똑같이 사용지 기준 특허권에 대해서 국내 특허권이 등록이 안 됐을 때도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하는 걸로.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20%인데 이거는 15%로. 제한세율이 걸리나 보죠? 제한세율이 일반적으로 15%니까. 그 다음에 9번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이 일원화됩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약간 의미가 있죠. 자, 이거는 개인사업자 법인 얘기인데 올해 여러분 원래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떻게? 기본 한도가 원래 2019년도는 일반기업 법인은 비중소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이었는데 올해 개정된 거는 3,600으로. 한도가 꽤 늘었죠. 1,200이 늘었으니까.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여러분 기본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또 하나 수익금액, 매출액에 따라서 한도를 조금씩 늘려주는데 100억까지 0.2%였는데 0.3%. 그죠? 500억까지 0.1%였는데 0.2%. 그 다음에 500억 초과는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늘려놔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한도를 또 추가적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접대비 한도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본 한도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0.3%였는데 0.3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2였는데 0.25.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바뀌었었죠? 이거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게
자, 그래서 제가 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냐면, 두 가지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내년도부터 적용될 세법이에요. 요게. 원래 이게 올해부터 적용될 세법이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부분은 2020년도만.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내년도부터. 접대비 한도가 여러분 1,200만 원 늘어난 거 그래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기본적인 접대비 한도가 매출액과 관련된 한도하고 두 개 다 늘어났으니까 혜택이 클 거니까 올해는 얘만 알면 되겠네. 그죠? 얘만. 올해는 얘만 알면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내년도부터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금 송금산 입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채권 중에 20만 원, 소액 채권은 그냥 요건 관계없이 대손 처리해줬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얼마? 30만 원까지로 확대됐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부터 요건 관계없이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그냥 대손 처리해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다. 요것도 아마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 중소기업은 우리가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판 돈을 받을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3번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원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5년이었거든요. 10년으로 확대됐다. 굉장히 큰 거예요. 자, 혹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기한이 연장됐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을 명확화한다. 뭘로 한다? 올해 손익계산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판단한다. 올해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그 다음에 15번인데 요거는 아마 상반기에 이슈가 돼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지금 지나버렸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중과되죠. 중과. 자, 내년도에는 더 심해요. 내년도에는 기본 세율의 그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예요. 이거 여러분 법 통과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집값이 갑자기 폭등할 수 있는 지역. 그랬는데 그 국가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줬죠. 올해 6월 30일까지 팔면 중과 안 하는 걸로.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 주택 양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31일 날 지나버렸죠, 지금. 아마 8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죠. 6월 달까지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부분이 중과 안 하는 걸로 특례를 한번 줬고요. 더 특례를 줄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동산 관련 대책이 엄청 나오는데 내년도 아마 그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중과를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냥 그 연말정산과 관련돼 없이 얘기하는데 종부세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법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언뜻 기억이 나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서울에 집 3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가로 한 51억. 꽤 많죠. 이분들 종부세 내년도에 한 1억 7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종부세 부담 때문에 2주택자도 꽤 되더라고요. 금액이 몇천 되니까. 연봉이 3억 되면 뭐예요? 종부세를 1억 7천 내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종부세 부담은 굉장히 커질 거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내년도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안내를 하고요. 6월 1일이 지나면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고요.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10%씩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규정 부분이 현금 영수증 발급 규정인데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던데 작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법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옛날에 물건 사고 그러면 영수증 종이 영수증 꼭 줬죠. 요즘에 안 주지 않습니까? 스마트 영수증이 발급이 됐네. 영수증을 안 줘도 되는 걸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 사업자 추가인데 그 법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죠. 근데 규모가 작은 법인 사업자는 내년도부터 부가세 신고를 2번만 해도 되는 걸로. 근데 조건이 뭐예요? 직장 과세 기간 과세 표준이 매출액을 보면 되겠죠, 편하게. 1억 5천.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내년도부터 법이 그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괜찮죠? 업무적으로.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18번 증권거래세 인하인데 이 부분이 지금 뭐 동학개미들 주식과 관련돼서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 봐야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가 된 거예요. 증권거래세율이 세율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되다고 했는데 시점이 좀 달라요.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이 작년 6월 3일부터고요. 비상장 주식은 올해 4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증권거래세율이. 해당이 되시면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개정세법을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서식 볼 건데 자, 서식 좀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날짜가. 그죠? 근데요, 실제로 들어가니까 바뀐 게 거의 없더라. 그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아, 우리 개정세법, 올해 개정세법 첫 번째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본점 일괄 납부죠. 요 얘기야, 요 얘기. 본점 일괄 납부 여부. 요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에 넘어가고요.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신고서에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개정은 3월 13일 개정이 됐죠. 자, 이게 바뀐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년 늦게 바뀌고 있죠. 얘는 개정이 그 서식 변동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까지는 6세 이하였는데 자녀로 바뀌었고요. 의료비에 65세 상자 실손보험이 이제 들어왔어요. 원래 작년에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실손보험이 1년 늦게 들어왔다. 실손보험 부분이 1년 늦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장애인을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하는데 그 복지법상 장애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 등으로 돼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 바뀌었죠. 이것도 1년 늦게 된 거예요. 그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투자조합 중 출자 소득공제에 17, 18, 19가 있어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나요? 왜 17, 18, 19는 대상이 아니죠? 올해는 몇 년도가 걸려있죠? 18, 19, 20이 걸리겠죠, 올해는. 맞죠?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투자하고 2년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향후에 18, 19, 20으로 바뀌어야 맞겠죠.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18, 19, 20으로 바꿔야 맞겠죠. 그 다음에 세액 감면에 올해 개정이 된 이 작년 개정 사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소득세 수령액 감면은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늦게 들어온 거죠. 늦게 들어온 거고요. 하나만 더. 뭐가 또 빠졌나요? 국내 복귀한 내국인에 대한 감면이 빠져 있죠. 맞죠? 국내 복귀한 여기 한 칸이 더 들어와야 될 거예요, 아마 향후에. 그러니까 일본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내국인 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세금 50%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죠, 여기에. 들어와야 맞겠죠. 그다음에 의료비 부분에서는 실손 의료 부분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성 방법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17, 18, 19를 18, 19, 20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의료비 부분에서는 여기 산후조리원 비용 작년에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서식이 1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차감하는 거. 실손보험 적으라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뒤쪽에 우리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3, 4, 6, 1, 2, 5 어디다 이렇게 벤처냐 투자냐 구분하는 거예요. 벤처냐 조합이냐 구분하는 거. 벤처는 제가 강의할 때는 직접 투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간접 투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데 얘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자, 첫 번째 보세요. 2020년 3월 13일 개정이 됐네요. 자, 먼저 뭐가 개정이 됐는지 보죠. 자, 여기 가장 먼저 개정이 된 거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본 강의 때 다시 캡처해 드리겠지만 우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분에는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과세가 있어요.
밑에 이 비과세 중에서 비과세나 감면 코드를 여러분 기재하게 돼 있죠. 올해 감면 새로 생긴 게 뭐 있죠? 국내 복귀한 외국 그 연구소에서 근무한 그 내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연구소 하면 세금 5년간 50%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밑에 생겨야지. 그죠? 그래서 소득세 감면 코드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바뀌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바뀔 거다. 전산매체 제출할 때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정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 실효세율 부분이 들어왔어요.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실효세율은 결정세액 71번을요. 뭘로 나누냐면 총급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연봉 총급여가 그 총급여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부담하는지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81번 실효세율 부분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전산매체에 반영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작년 개정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손보험 부분이 들어왔죠? 실손보험금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현재 그 서식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멀하게. 이거 코로나를 산정하지 못한 상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전산개발 담당자를 위한 매체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작성 방법은 여기 뭐 실손보험금 차감하도록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19번에 등이. 이게 등이 누구냐면 발달재활, 서비스 기간 이용하는 장애 아동. 요거는 뭐 작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은 그렇고요. 요게 여러분 지금 이번 전산매체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이거 개정 아니에요. 법은 통과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겠지. 그죠? 앞부분은 똑같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 소득공제 명세에 여러분 보세요. 국세청과 관련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 이런 부분이 기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3월, 4월, 7월 그 외로. 아시겠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 아마 전산할 때 이렇게 입력창을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입력창을. 그 다음에 여기 작성 방법. 신용카드 어떻게 작성 구분하는지. 그죠? 그래서 올해는 3월분, 4월부터 7월분 그 외 세 가지로 나오겠죠. 그 외에는 1월달부터 2월달, 8월달부터 12월달. 그죠? 6개월이 해당이 될 거예요, 6개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인데 얘는 의미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020년도 3월 13일 개정이 됐죠. 이건 추가적으로 개정은 없어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별로 상관이 없고. 요 칸이 바뀌었네. 요 칸은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요 칸이 비과세였죠.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를 여기다 기재해줬는데 올해는 인정상해로 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휴업 폐업한 경우에 그 정상적인 기간에 그냥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번 과세소득란에는 19번과 20번 합계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그죠? 과세소득 합계 어디에 나와 있나요? 뒷부분에 나와 있나? 여기 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 합계는 요거 두 가지 합계하는 걸로. 옛날에는 비과세 합계를 여기다 같이 기재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의미인데 혹시 끝나고 나서 제 말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월달 급여를 2월달 지급하는 회사는? 1월달 급여를 2월달에 지급하는 회사는?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이 몇 달이죠? 1월달 급여를 2월달에 지급을 하니까 2, 3, 4, 5, 6개 그 상반기에 지출하는 거죠. 7월 말일 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5달이 들어가는 거죠. 맞죠? 하반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럼 하반기는 1년 12달이 맞아야 되니까 7개월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죠. 그게 아니고요. 하반기도 그냥 지급한 것만. 그러면 하반기는 5월달, 6월달 걸 7월달에 주니까 6, 7, 8, 9, 10, 11? 그죠? 11월달 거를 12월달에 주니까 6달만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12월달 지급한 거를 1월달에 지급한 거는 내년도에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얘는 아예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보세요.
근무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2020년도 12월 달에 근무한 소득을 21년도 1월 달에 준 건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의 급여의 귀속과 지급이 다룬 이사는 올해 11달 들어가는 11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반기에 잘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개정안은 올린 것 같더라고. 다 잊지 마시고요.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아마 2019년도에 우리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로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아마 변경 거의 없다고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인데 여기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작년까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연말정산용과 아닌용을 따로따로 있었는데 합쳐졌다고 그랬죠. 여기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분이 서식이 통합됐다. 그 다음에 그 작성 방법에 1인 미디어 여러분 컨택 유튜버들 코드 들어왔다고 설명드렸죠. 아, 제가 잘못 잡았네요. 요거네, 요거. 940306 이게 뭐예요? 1인 컨텐츠 창작자네. 요 사람이네. 그죠?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려야죠. 그죠? 그래서 유튜버들에 대해서 소득 코드가 나왔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유튜버들 소득 신고한 부분이 평균이 한 달에 얼마? 180만 원 번다고? 근데 인터넷 댓글 보니까 밑에 써 있더라고요. 뒷광고 받아서 반 돈이 1억 원 될 거다. 라고는 써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소득 구분 코드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그 사업소득 비거주자 거 관련된 거 법인은 제외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타지급명세서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거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년 연말에 바뀌고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에서 쓰고 안 바뀌었겠네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인 콘텐츠 유튜버들 여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용 거의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요것만 뭐 들어온 거 위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바뀌었던 부분이 아까 서화 골동품 그런 부분이 필요경비 90% 80% 인정이 되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많이 바뀌었죠. 퇴직소득이 과거에는 종전규정과 현재 바뀐 규정 12배 했던 규정이 섞어서 계산했는데 올해는 그 규정이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용이 굉장히 단촐해졌습니다. 한 장으로 바뀌었죠. 거의 한 장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용이 뭐 3장 이랬죠. 굉장히 여러분 단촐해졌다. 그리고 이제 바뀐 규정으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현재 규정으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12배 하는 규정으로만 계산해야 되니까 원천징수용수익 장수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마 6세 이런 부분 자녀 이런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일용직도. 일용직은 왜 바뀌었냐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에 관련된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랗게 친 부분하고 이 빨간 부분 잘 읽어보시고. 맞죠? 일용직. 그 다음에 연금계좌 원천징수용수증. 이건 아마 연금계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금융기관을 쓰겠지만 이것도 지금 개정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용수증도 개정된 걸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부속서류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증명서. 개정이 된 걸로 돼 있죠. 여기 아까 발달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이 부분 작성 방법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이게 아마 저희 교재는 작년 국세청에서 안내책자는 재작년부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작성 방법이 바뀌었네요. 2020년 3월 13일인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기부금 혹시 기부처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 누구? 대표자.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노조위원장은 노조비는 일반적으로는 회사 원천징수하는 기부금이니까 회사 일괄 기부금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혹시 원칙대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 노조가 고유번호증이 없다고 하면 노조연장 주민번호를 넣어서 그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한다. 맞죠? 이 부분에. 기부처에 노조연장 주민번호를 넣는 것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부금 명세서상에 기부금 공제 순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작성 방법 얘기하는 거니까 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 공제 중에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인데요. 올해 개정이 됐네? 이거는 2호칸이 들어왔네요. 기부를 금전으로 했는지 현물로 했는지.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금 명세서상 이거 국세청이 제출할 때 여기 구분하게 돼 있어요. 기부 내용에 현금인지 뭔지. 그죠? 요거하고 연동되게 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상에요. 뭐가 들어왔냐면, 죄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설명 쭉 하고 있어요. 코드. 기부금 영수증에 코드를 찍어주면 이게 법정 기부금인지 정당 기부금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가 들어왔다. 됐죠?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 했을 때 기부금 확인서 들어왔네요. 이것도 뭐 개정이 됐다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인데 요거는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얘보다는 이거 그 중소기업 창투조합에 출자를 하면 이런 투자 확인서를 받게 돼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올해 개정세법에서 언제까지 받으면 된다? 원래 작년까지 1월 말일까지, 올해 2월 달로 법이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그러니까 엔젤 투자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올해 투자를 하면 원래 올해 받아도 좋고 내년도 받아도 좋고 내후년도 받아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근데 올해 세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무조건 올해 받고 올해 안 받을 사람은 신청하라 그랬죠. 언제 받을 건지. 그 신청서입니다, 이게. 요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라는 게 들어왔다, 올해 처음으로. 요거 의미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작성 방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이게 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바뀌었는데 신용카드 신청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여기 그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그 언제 썼느냐 그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세분하게 고민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에요. 너무 어지러운데 뭐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작성 방법.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이 그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총급의 25%를 뭐가 먼저 채울 것인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30% 그냥 일괄로 빼면 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올해 제가 공제율이 5가지라고 그랬죠. 15%, 30%, 40%, 60%, 80% 5가지. 제 말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공제 순서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인데 요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간소화 서비스가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될 거는 볼 수 있어요. 이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야, 메일로.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 그죠? 3월분, 4월, 7월분 그 후에 구분돼서 자료가 주기 때문에 아마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아마 신용카드를 굉장히 월별로, 완전 월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세분화된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반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은 작년에 반영이 돼.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고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는데 작년 개정세법인데 그 서식은 올해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이 부분 신청, 우리 직원이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나와 있고요.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들어왔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최신 질의신 보고 전산매체 잠깐 보고 아마 질의신 이제 그 여러분이 질의한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첫 번째 내일 채용공제 지자체 연계 지원금에 대한 올해
뭐라고 해야 될까? 국세청 지료이신 중에서 중요한 건 다 넣어놨습니다.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내일채용공제 지자체 연계 지원금 및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 만기 공제금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내일채용공제 중소기업 핵심 인력 소득세 감면은요,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핵심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도 일부 돈을 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원도 내고 나중에 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국가에서 국가 지원금을 줘서 주죠. 근데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받아가는 거는 세금 여부가 관련이 없고요. 회사가 낸 돈을 5년 후에 받아갈 때는 그 부분이 소득세 감면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국가에서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됐죠? 근데 이 내용은, 이 지류이시는 아마 공기업이었나 보죠? 공기업에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공공기업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줬나 봐요. 얘는 세금 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내는 데는 5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거고 국가가 주는 돈은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고, 그죠?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회사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의 기준은 업종 판단인데, 이게 아마 우리 중소기업 판단할 때 중소기업 시행령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요. 조특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판단할 때 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특법은 그냥 올해 매출액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에요. 자, 세 번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을 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인데요, 사회보장 협정상 그 나라하고 그 나라 연금하고 우리 국민연금하고 연금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감면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외국인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 돼서도 상대방이 청년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긴급 생활비로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카드에 여러분 돈이 충전돼 있었죠. 그거 쓴 거에 대해서 너도 내 돈을 쓴 게 엄밀하게 아니니까 신용카드 공개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해요. 맞죠?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 돈으로 쓴 걸로 봐서 신용카드 공개를 해주겠다. 지류이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얄미워요. 왜 얄밉냐면 언제 나왔어요, 예규가? 2019년도 9월 18일 날 나왔죠. 예규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최근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혹시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딸을 원하는 가정에서 제가 사례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첫째 5살짜리하고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6살짜리 딸을 입양을 했어요. 얘는 몇째로 볼 것인가? 그죠? 나이 순으로 보면 첫째고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니까.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순서로는 셋째죠. 그러니까 셋째로 볼 것인가, 첫째로 볼 것인가.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결로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순서로 한다. 아시겠죠? 그 부분입니다. 신고하는 순서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는 순서대로 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의미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장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시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집을 사거나 돈을 빌릴 때 기준시가가 2013년도까지는 얼마? 3억.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4억, 19년도부터는 5억으로 바뀌어요. 기준시가 요건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요건이 3개로 바뀝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13년도 이전에 13을 기억을 하고 기준시가 3억.
14년도 이후에 4억, 19년도에 작년에 개정되니까 5억 이렇게 했죠. 3, 4, 5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2018년도 9월 달에 아파트가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올해 기준시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기준시가를 올해 기준시가로 쓰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아파트 입장에서 이 회사, 이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내년도 기준시가를 올해 기준시가로 쓰는데 2018년도 기준시가는 4억이죠. 4억 이하야 되죠? 19년도는 5억이죠. 그래 이 사람은 5억을 쓰고 싶은 건데 국세청 예규는 4억을 써라. 그러니까 집을 사는 당시, 사고 돈을 빌리는 당시 그때 기준시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18년도에 하반기에 집을 산 사람은 내년도 2019년도 기준시가가 2018년도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 기준시가 요건은 5억 이하가 아니고 4억 이하를 적용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을 때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부금에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특별법이 긴급재난지원금 모집 및 사용 특별법이 2020년 5월 달에 개정이 됐더라고. 신설이 됐더라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요. 그냥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에서 지원금 받았을 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간과 관계없이 법정 기부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간 관계없이 법정 기부금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산매체 잠깐 볼 건데 많은 변동이 없어서 큰 것만 몇 개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여러분 질의응답받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전산매체에서 가장 큰 기준은 길이가 줄었다는 거야. 작년에는 여러분 보세요. 근로소득 전산매체가 A부터 I까지 9일 코드였어요. 근데 전산매체 길이가 올해는 1893인데 작년에는 2082바이트였어요. 오히려 길었어요, 작년이. 오히려 전산매체가 길이가 줄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줄었냐면 우리 전산매체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게 한 게 2레코드래요. 소득공제 명세. 작년까지는 레코드 하나당 5명을 수록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코드 하나당 3개씩, 3명씩 수록하는 걸로 해서 레코드 길이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한 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3천만 원인데 이게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면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종전근무지 포함해서 그 전산매체 검증을 이루어진다. 작년까지는 종전근무지를 거의 무시했는데 항목이나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이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77번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만들어진 거 2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때 연령, 그죠? 올해 기본공제는 2020년도 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이나, 그죠? 60년도 이전에 그 출생한 직계존속 이런 부분이죠. 연령 우리 손봐줘야 될 것 같고요. 경로대자 1950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주택 임차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은 총급여 5천만 원의 제한이 있는데 요게 여러분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레코드에 이걸 서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F레코드하고 우리 주택 청약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하고 여러분 검증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넘는 사람이 F레코드에 주택 청약과 관련돼 여러분 들어오면 공제 못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투자자 출자소득공제 18, 19, 20 설명드렸죠? 3개년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는 굉장히 빨갛습니다. 계정이 많아서. 이해 안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집합 투자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정상 필요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감면은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하고 나머지 감면이 별도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하나로 묶여 있고요. 나머지 전체 감면은 다 묶여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 4가지였는데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도 추가된 거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돼서는 50세
이상인 사람이 한도가 200씩 늘어나는 거, 그 부분이에요. 이 검증하는 거예요. 의료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효세율 부분 들어왔죠. 실효세율 부분. 그래서 실효세율 부분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효세율이 0보다 작으면 오류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0 이상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 그 자릿수 세 자리. 나머지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1레코드에 이제 신용카드 자료 받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고. F레코드? 우리가 뭐 연금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받는 게 F레코드죠.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하고. 나머지는 뭐 길이 조정한 거 정도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I레코드도 마찬가지고. 자, 의료비 지급명세서. 여기 의료비 지급명세서는요. 지금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실손보험 받은 부분을 차감하느냐 안 하느냐.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의료비 지급한 거를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실손보험금 차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인데 한번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산매체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 때 뭐 코로나 걱정 없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쉬었다가 40분부터 지류이신 받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